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번 발표는 옵티멈의 P2P로 살펴보는 RNLC의 블록체인 적용 사례입니다. 먼저 네트워크 효율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가야 되는데요. 그 네트워크 효율이 나쁘면 블록체인 검증자가 손해를 좀 보는 구조입니다. 블록체인의 신뢰성과 효율성은 정보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전파되는가에 크게 좌우되는데요. 블록체인은 새 거래나 새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네트워크 전역으로 이를 알리는 전파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제 이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전파가 지연이 되면 거래 승인 속도가 느려지고 또 네트워크 전체의 동기화가 불균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검증자 간에 블록 정보가 시차를 두고 전달이 되면 동일한 시점에 서로 다른 버전의 블록이 생성되는 폭스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전파가 합의 안정성과 파이널리티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한계는 이 보안성과 효율성, 이 트레이드오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이제 높은 투명성과 보안성을 가진 대신에 효율성과 확정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노드가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각각 검증하는 전체 합의 구조를 취하게 되면 하나의 거래가 네트워크 전체에 전파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이러한 구조는 보안적으로는 강력하지만 데이터 처리 속도를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은 초당 3에서 7건 정도를 처리하는 데 반해서 비자 카드의 경우 초당 1,700건 정도 처리하는 걸 볼 수 있죠. 굉장히 transaction per second TPS가 굉장히 높습니다. 비자의 경우 이런 거에 비교를 많이 당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블록 크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증하면 전파 지연이나 가스비 수수료가 급등하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기존의 가십섭이라는 네트워크 전파 프로토콜을 쓰는데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단순히 복제해서 라운드 방식으로 전파를 하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네트워크 커질수록 중복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고 패킷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블록 전파랑 그 비효율적인 저분배, 그 검증 속도의 편차는 블록체인이 그 메이저한 금융이나 물류 등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 배경을 좀 이해하고 저희 이 남은 발표를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코딩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막 친숙한 개념은 아니다 보니까 네트워크 코딩은 그냥 데이터 101이 있으면 101을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특정한 형태로 재조합해서 예를 들어 1에 대응되는 다른 문자로 바꾼다거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코드를 해서 보내고 받은 사람이 디코드를 해서 그 데이터를 받는 그런 기술입니다. 어, 대역폭 효율이나 아니면 데이터 복원력 측면에서 좀 유효하다고 알고 있고요. 현대 인터넷에서도 너무 광범위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성질이 필요한 곳에는 리니어 네트워크 코딩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RLNC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RLNC는 랜덤 리니어 네트워크 코딩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하면 랜덤 선형 네트워크 코딩 이게 되겠네요. 그, 이거는 사실 본질은 원본 데이터를 여러 조각으로 나눈 후에 각 조각에 랜덤하게 뽑은 개수를 곱해서 선형 결합을 한 뒤에 이걸 다시 원래 데이터로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통신자는 서로 다른 선형 패킷을 만들어서 전송하고 중간 노드들은 패킷들을 다른 랜덤 개수로 또 랜덤으로 선형 결합을 해서 재전파를 하게 됩니다. 또 이런 방식은 패킷 손실이나 네트워크 혼잡이 발생해도 충분한 수의 선형 독립적인 패킷만 수신하면 원본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고요. 사실 지금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RLNC의 수식과 알고리즘 그리고 실전 예시들을 천천히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먼저 수학적 원리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랜덤 선형 결합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선형 결합은 아마 여러분들이 선대 수업을 들었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랜덤이라는 게 어디서 왔느냐. 랜덤 선형 결합은 말 그대로 선형 결합 과정에서 우리가 선형 결합을 할 때 앞에 개수를 곱해주잖아요. 그 개수를 랜덤으로 임의로 부여하여 선형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RLC가 그 데이터 그 네트워크 상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패킷 사이즈가 2의 8승의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갈로아 필드 2의 8승 위에서 연산이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RLNC에서 랜덤으로 뽑는 개수 또한 갈로아 필드 2의 8승 내에서 정의됩니다. 사실 선형 결합이랑 갈로아 필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막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갈로아 필드는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고요. 일단은 연산이 정수를 그냥 계산하는 거랑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 가져서 실제 테스트를 해볼 때는 갈루아 필드 연산 같은 걸 한번 찾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수식을 잠깐 보면 여기 CI가 랜덤으로 뽑히는 개수고요. 이 갈루아 필드 2의 8승 안에서. 그래서 CI, XI 곱해서 다 더한 게 Y다. 이게 선형 결합인데 이 C를 랜덤으로 뽑으니까 랜덤 선형 결합입니다. 네. 랜덤 선형 결합이 또 어디에서 활용이 되냐. 데이터 조각들을 랜덤 선형 결합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를 이제 인코딩이랑 디코딩, 리코딩으로 나누면서 이제 RNLC의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인코딩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데이터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또 각 조각의 임의의 개수, 랜덤 개수죠. 아까 랜덤으로 뽑는다 했으니까 랜덤 개수를 곱해서 선형 결합한 새로운 패킷, 여기서는 샤드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것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랜덤 선형을 결합을 해서 새로운 패킷을 만든다를 인코딩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게 리코딩입니다. 리코딩은 랜덤 선형 결합은 네트워크 상의 모든 노드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송하는 자료의 낮은 중복성, 유연한 전송 경로, 그리고 높은 보건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노드에서 이런 랜덤 선형 결합을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송 과정에서 노드들은 자신이 받은 패킷을 또 랜덤하게 뽑은 개수를 또 여기서 랜덤으로 뽑죠. 그리고 재차 선형 결합을 수행해서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뿌립니다. 그래서 단순 복사와 달리 정보가 섞여서 다양한 조합의 형태로 전달됩니다.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뒤에서 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디코딩인데요. 다 섞고 보내는 건 좋은데 다시 복호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는 이제 네트워크 일부 구간에서 패킷 손실이 일어나도 충분히 많은 선형 독립적인 결합 패킷만 받으면 원본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이제 각 단계를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코딩을 좀 수식적으로 보면 만약에 벡터 원본 데이터를 n개의 패킷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이게 이런 형태로 나눴다고 칩시다. x1부터 xn까지 나눴다고 치고 랜덤 선형 결합을 진행을 하게 되면 패킷이 어떻게 나오냐? CI, YI인데 이 CI는 이렇게 랜덤을 뽑으면 랜덤 개수 벡터고 그리고 패킷은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인 X를 보내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뽑은 개수랑 Y가 있으면 X를 당연히 역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냥 1차 연일 방정식 푸는 거니까. 그래서 랜덤 선형 조합으로 생성된 여러 패킷이 전송되면 중복도를 최소화하면서 정보 다양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다음 인코딩은 쉽죠. 이제 리코딩부터 조금 더 머리가 아파지는데 이 리코딩 단계가 단순 RLNC가 기존의 단순 포워딩 방식과는 구별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중간 노드가 만약에 K에 코딩된 패킷을 받았다고 합시다. C1Y1부터 CK, YK까지. 근데 이걸 받은 중간 노드가
재전송을 하는 게 아니야. 단순히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는 게 아니야. 새롭게 선택된 개수 A1부터 AK까지를 또 갈로필드 EF8승에서 가져옵니다. 이걸 가져와서 또 선형 결합을 합니다. 기존에 받은 패킷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원래는 이런 모양인데 기존 Y에다가 또 A를 곱해서 새로운 선형 결합을 만들어냈죠. 근데 이거를 또 수식을 좀 변형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CI라고 치면 이 CIAI를 또 C'이라고 하게 되면 새로 전송되는 패킷, 리코딩된 패킷은 이런 형태가 되죠.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선형 대수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끝나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네트워크상의 노드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정보의 새로운 선형 결합을 생성 및 전파를 하게 되므로 전송 경로와 손실 환경이 달라져도 전체적으로 높은 정보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다른 정보들을 생성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전혀 중복되는 정보가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받은 패킷을 단순히 재전송하는 게 아니라 새로 개수를 뽑아서 새로운 선형 결합을 생성해서 그걸 보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디코딩 과정인데요. 디코딩은 그냥 가우스 법칙 쓰는 겁니다. 가우스 그 소거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M개의 패킷을 받았다고 합시다. 리코딩 패킷이든 뭐 인코딩 된 패킷이든 이 형렬 형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개수들과 그 모르는 미지의 X들 그리고 Y 받은 그 Y가 되겠죠. 사실 이 행렬을 푸는 방법은 그냥 그 역행렬 C의 역행렬을 구해가지고 Y에다 곱하면 되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컴퓨터는 역행렬을 생각하는 것보다 가우스를 푸는 게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으로 그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영은산이 이제 갈라필드 2의 8승 위에서 정의되거든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게 그냥 정수 모듈 연산이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나 부정확한 근사치 없이 완벽하게 계산이 가능하기 위해서 또 그런 연산 방식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암호학적인 기법이나 아니면 그 네트워크 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대부분 갈로아 필드 연산을 알면 이해가 편하거든요. 네, 몇 가지 설명이었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RNLC는 각 노드가 자체적으로 랜덤 선형 결합을 수행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불안한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독립적인 패킷 조합을 충분히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조합이 종속적인 패킷이 아니고 모두 서로 선형 독립적인 패킷들이기 때문에 선형 독립적인 패킷들 K개만 모으면 원래 X를 복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연립 방정식 풀 때 뭐 미지 2개면 이제 식 2개 있어야 풀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네, 이제 수식으로 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숙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네트워크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A가 B한테 이 포스트잇 레드 색상을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중간 노드 IJK를 거쳐가야만 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임을 이해하고 한번 봅시다. 네, 포스트잇 레드를 헥사 값으로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 제가 찾은 자료에서 이런데 좀 다르게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색상이라고 했을 때 RNLC를 이용해서 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인코딩을 진행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색상이 이제 RGB니까 그 세 개로 분리할 수 있죠. 그냥 세 개로 분리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할 수 있으니까 세 개로 쪼개 볼게요. 그러면 X가 163, 0, 7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랜덤 개수 행렬 C를 그냥 랜덤으로 뽑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계산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1, 2, 3, 4, 5, 6, 7, 8, 9로 했습니다. 실제로는 랜덤으로 250, GF 256 위에서 정의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진행하면 Y는 126, 17, 103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패킷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코딩 패킷을 패킷 1, 패킷 2, 패킷 3를 만들었죠. 그걸 이제 보냈습니다.
그럼 이제 리코딩을 해야겠죠. 그래서 패킷 1, 2, 3을 각각 I한테도 보내주고 J한테도 보내주고 K한테도 보내줬어요. 다 받은 이제 IJK가 어떤 행동을 하냐, 리코딩을 해야겠죠. 아까 가정에 따르면. 그래서 리코드를 하려면 누드 B로 보내기 위해서 랜덤 개수 행렬을 또 뽑습니다. 예를 아까는 이제 그 1, 2, 3, 4, 5, 6, 7, 8, 9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 하나의 이 패킷 1, 2, 3을 제작하기 위해서 10, 11, 12라는 개수를 뽑았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패킷 리코딩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결과를 거쳐서 이런 패킷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2,83,72라는 개수가 있고 그 원본 데이터가 곱했더니 14가 나온다. 이런 패킷을 보내게 됩니다. 아까랑 원본 패킷이랑 크게 다른 게 없죠. 그냥 랜덤으로 선형식 결합을 다시 진행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지금은 하나만 보여드렸는데 이제 리코딩을 여러 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IJK가 각각 10, 11, 12, 13, 14, 15 이거 다 원래 랜덤이어야 되는데 계산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각각 이런 개수를 뽑아서 진행을 했더니 이런 패킷들이 나와서 이렇게 패킷을 다 보냈어요. I는 패킷, 요런 패킷, 요런 패킷, 요런 패킷을 각각 개수를 뽑아서 진행을 했고 J와 K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패킷 1, 2, 3, 한 3개씩 다 만들어서 보냈어요. 이 수는 달라질 수 있어요. 네트워크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IJK가 B로 이런 리코딩된 패킷들을 다 보냈다. 여기 보시면 주목할 점이 중복된 패킷이 하나도 없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다음으로 가면 한편 제가 빨간색이랑 초록색으로 해놨는데 그 이유가 빨간색은 전송 실패를 한 겁니다. 가다가 중간에 뭐 벼락이 쳤든지 아니면 선이 끊어져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잠깐 랜선이 뽑혔다든지 그래서 패킷을 빨간색은 못 받았고 초록색은 정상적으로 수신을 한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패킷을 총 9개를 보냈는데 3개밖에 못 받았어요. 절반도 받지 못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이제 RNLC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이 성공적으로 받은 새끼 3개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 디코딩을 진행을 해서 원본 데이터인 이 163, 0, 75를 완벽하게 복원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RLLC는 네트워크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소정의 패킷만으로 디코딩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력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IJK가 보낸 패킷들은 서로 중복이 아닌 패킷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RLNC는 대역폭 낭비도 덜합니다. 대역폭 낭비라는 게 예를 들어서 비슷한 데이터를 보내면 쓰는 대역폭이 같으니까 멀티플렉싱 뭐 네트워크 이론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멀티플렉싱을 할 때 좀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역폭 낭비가 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모두가 다른 패킷을 보내기 때문에 대역폭 낭비가 덜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RNC가 왜 블록체인에 쓰이면 좋을까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수많은 노드가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복잡한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높은 확정성과 빠른 동기화, 높은 데이터 무결성 요구가 되죠. 근데 전통적인 메시지 전파 방식, 지금 가십섭을 원래 쓴다고 했죠. 가십섭은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중복 전송이랑 지연, 트래픽 폭증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RLNC는 이제 아까 말했던 중복을 줄일 수 있죠. 그리고 네트워크 전체 용량을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 그리고 일부 노드가 패킷을 놓쳐도 전체 데이터 보관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정해진 개수만 모으게 되면 선형 독립인 개수 그 패킷만 모으게 되면 그렇죠. 특히 블록이나 트랜잭션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발리데이터들이 그 데이터 동기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니까 합의 지연이나 포크 확률이 낮아지고 보상 시스템이 공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성능을 요하는 현대 블록체인에는 이제 RLNC 기반 데이터 전파 기술이 경쟁력 있는 대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이제 옵티멈사가 먼피2피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먼피2피라고 읽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먼피2피라는 솔루션을 옵티멈이 제안을 했는데 그냥 RLNC를 그대로 가져와서 다른 기존의 통신 프로토콜과 덮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가십섭에 대한 얘기와 RLNC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중 가십섭이 별로 좋지 않다. 데이터 전파 방식에서 이제 중복된 정보를 전파하기 때문에 이게 대역폭 낭비가 심하고 지연도 좀 지연 시간이 길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RLNC는 그런 단점을 커버쳐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리피트피라는 게 기존 P2P 네트워크 기존에 자주 쓰는 오픈 소스 P2P 프로토콜입니다. 대부분 이런 프로토콜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위에 이제 메시 토폴로지는 이제 가십섭이 쓰고 있는 메시 토폴로지를 그대로 사용했고 그리고 RLNC를 얹은 게 여기서 핵심입니다. RLNC 아까 인코딩, 디코딩, 리코딩 설명했듯이 그걸 다 적용을 해서 메시지를 샤드로 분할하고 그리고 분할된 샤드를 재결합, 리코딩이죠. 하고 충분한 샤드가 모이면 원본 메시지를 복원하는, 디코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먼피2피가 아까 말했듯이 구조적 특징상 가십섭과의 하이 호환성,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를 유지한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먼피2피를 사용하는 노드들이 기존 가십섭을 사용하는 노드들이랑 여전히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전체가 동시에 업그레이드 될 필요는 없고 점진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먼피2피는 체인에 구애받지 않는 설계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맞게 각 네트워크가 가진 성능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뭐라고 할까요? 파라미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각 네트워크에 맞게. 그럼 이거 왜 그러면 좋은 거 알겠는데 얼마나 차이가 나냐? 예, 이더리움 테스트넷에서 후디 테스트넷에서 실험을 했을 때 먼피2피는 평균 150 미리세컨드 정도의 블록 전파 시간을 기록한 반면에 가십섭은 약 거의 1초죠. 1초가 소요되었는데 거의 6.5배나 차이가 나는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십섭보다는 확실히 좋다라고 할 수 있고 가십섭은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포화 상태에 빠지기 쉬운데 반면에 먼피2피는 중복 전송이 거의 없다고 아까도 얘기했고 그리고 대역폭 사용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스탯을 보면 고부하 상황에서 차이가 더욱 두드러져요. 예를 들어 초당 20개 10메가바이트 메시지를 전송하는 실험에서 가십섭은 전달률이 약 80%로 하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연 시간도 4초까지 증가를 하죠. 반면에 먼피2피는 99에서 100% 거의 진짜 100%죠. 전달 성공률이 있고 그리고 지연 시간도 1.8초에서 2.2초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두 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표준 편차가 0.2에서 0.3초로 매우 인상적인 성능을 보입니다. 근데 가십섭은 거의 1초 플러스 마이너스 1초죠. 그래서 이런 높은 변동성을 보인다는 단점이 있는데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보면 지금 1메가일 때 1메가짜리 10메가짜리 메시지를 보내면 가십섭은 굉장히 꼬리가 길죠. 근데 먼피2피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능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비슷한 그래프가 아니라 다른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이제 용량의 도착 시간에 따른 도착 시간을 비교한 거고 용량에 따른
요거는 이제 잠시만요. 같은 그림이 들어갔네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쓴 보고서 보면 다른 그림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같은 그림이 들어갔네요. 그, 아무튼 고용형 메시지의 시간적 효율이 뛰어나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다른 게 있네요. 지금 이걸 보면 어, 아까는 용량만 한 패킷의 용량만 비교했는데 이거는 한 번에 몇 개의 패킷을 보내냐에 따라서도 성능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상황을 보면 음, 제일 긴 걸 보면 64개의 메시지를 보냈을 때 지금 가십섭은 꼬리가 여기 있죠. 이렇게 굉장히 길죠. 근데 어, 원P2P를 사용했을 때는 지금 어리버럴 타임이 굉장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작을 때 더 효과가 좀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 상의 그 성능이었고 실제 결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36개 분산 노드 클러스터를 구현해서 6MB 정도의 메시지를 수당 2개씩 전파한 결과 원P2P는 1.17초의 낮은 지연을 보였는데 가십섭은 2.35초나 걸려서 거의 2배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메시지가 크기가 커질수록 원P2P 성능 이점은 더욱 두드러졌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혼잡 상태에 진입할수록 가십섭의 딜레이가 비선형적으로 급증한다. 이런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차이가 엄청나죠. 그리고 또 편차 아까 얘기를 좀 했었는데 튜잉 이론에 따라서 시스템의 지연 편차가 클수록 전체 성능이 나빠집니다. 실제 실험 결과 가십섭의 표준 편차는 원P2P의 2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표준 편차가 사실 그 패킷을 재조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복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도착하는 표준 편차가 커지면 예를 들어서 제가 패킷을 받았는데 기다려야 되잖아요. 다른 패킷을. 근데 이 편차가 커지면 시스템이 그 예측을 하고 그런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복원할 때까지 걸리고 그걸 다시 보내는 시간이 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편차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원P2P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원P2P란 RLNC 기반 네트워크 코딩을 데이터 전파 효율성을 크게 높인 차세대 P2P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 솔라나, 코스모스 등 대형 체인에서도 활용될 수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 후디 테스트넷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리고 많은 인프라 기업이랑 검증자 발리데이팅하는 기업들이 사용을 했을 때 평가가 좋고 그리고 기존 한계 개선과 실용성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네트워크 병목 현상에서 원P2P의 장점이 두드러지는 통계. 사실 제가 그 원P2P가 내놓은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사실 요 자료들이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정성능적인 비교는 실제 환경에서 병목 현상을 따로 부하를 가해 본 게 이제 사실상 여러 메시지를 보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고서 그 메시지 개수를 늘렸을 때. 그래서 지금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메시지 개수를 많이 보냈을 때 원P2P가 40섭보다 성능이 좋다. 이런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시뮬레이션 말고 실제 결과는 메시지가를 많이 보냈을 때보다는 대용 좀 큰 볼륨의 패킷을 보냈을 때 어떻게 되나 이런 거의 성능만 볼 수 있었습니다.